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김 의장이 앞서 밝힌 구상대로 일단은 진행이 되면서 선거제 개편은 드디어 물꼬를 터 나가고 있어 보입니다. 정치인사이트 선거제 개편 상황을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통찰력 있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수경 한신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선거제 개편 관련 얘기를 좀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하면서 선거제 일정도 마련이 됐고 선거제 개편안도 이제 마련이 됐는데 이게 속도가 좀 채 나지 않는다. 구슬에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데 이런 아쉬움을 얘기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김진표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23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여는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이뤄냈어요. 첫 단추를 끼웠다라고 이제 보이는 대목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는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한데 전원위원회를 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위원회입니까? 보통은 이제 법안 같은 건 상임위에 한 20명 정도가 논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국회의원 분들께서 법안 내용을 잘 모르거나 그냥 당론을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수준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 모두를 다 참석하게 하는 위원회를 300명 전원, 지금은 뭐 299명이니까 전원 다 참석하는 거죠? 전원 다 참석하는 위원회를 열어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게 만드는 게 전원위원회인데요. 원래 이제 1960년에 국회법에서 삭제됐다가 2000년에 새로 국회법에 개정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2004년에 이라크 파병안 할 때 처음으로 전원위원회가 열렸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9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강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고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그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이제 개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3월 27일부터 지금 일정상 보면 2주 동안 대여섯 차례 전원위원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300명 가까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그런 이제 회의체가 될 텐데 여기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조금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전원위원회를 열겠다고 하는 건 4월 10일까지가 지역구를 획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 총선을 앞두고서. 그런 상황인데 시간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은 안 되다 보니까 전원위원회라고 하는 해결안을 내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상임위 거치고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상임위 거치고 본회의 거치고 이러면 못해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요 양당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도농 지역, 그러니까 도시하고 농업이 같이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농촌 지역일 수도 있고 도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인데 이분들은 다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요. 같은 당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전원위원회는 그럼 모두 다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어느 한 군데서 얘기하다가 올라오면 또 딴 데서 안 된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 전원위원회 전체가 모여서 그럼 빨리 끝장톤을 내보자고 하는 의견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전원위원회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파열음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당 내에서도 파열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민주당 국민의힘의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 의원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어떤 국회의원 출마 당선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당론이 어떻게 정해지든 개인 의원들의 의견들이 붙일 수 있어서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낙관론을 얘기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김진표 의장은 4월 10일까지 이제 선거법 개정 시한이지만 이제 4월 말까지 일단은 좀 그 늦추는 그런 그 로드맵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의견들이 각각 다르니까 전체가 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이제 신속성, 집중성, 수기성 뭐 세 가지 이제 원칙을 제시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좁혀 보면 아마도 이제 전원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런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지금 선거제를 바꿔야 된다 하는 여론이 72%.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양당 구도의 어떤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또 다당제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좀 50%가 넘는 걸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선거제 개편 논의의 어떤 그 결과적으로 다당제로 가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그 양당제, 다당제가 그 자체로 다당제가 양당제보다 더 우수하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사실 뭐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말해지는 뭐 미국이나 영국은 양당제를 채택하고 있고 잘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당제에 대한 요구, 양당제의 폐해에 대한 어떤 비판은 뭐냐면 제 생각에 정치가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극좌 극우의 목소리에 정당들이 휘둘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좀 바꿔보자라는 어떤 생각에서 다당제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양당제가 있으면 양당이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죠. 더 좋은 정책을 갖고 나와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투표로 이제 심판을 받는 건데 지금 한국의 정치적인 지형은 좀 기형적인 것이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이 지지를 받고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의힘이 지지를 받는다기보다는 양쪽이 실책하면 상대방이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근본적인 정치 문화에 대한 개혁이 없으면 사실 다당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야합하고 타협하고 그런 정치적인 정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양당제냐 다당제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우리의 정치 문화를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도의 어떤 개혁 못지않게 정치 문화를 바꾸는 그런 노력도 같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아마도 우선적으로 손봐야 될 부분이 현행 이제 선거제도가 지금 21대에서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여기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사실상 이제 무력화된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조금 바꾼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손을 봐야죠.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당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였거든요.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그 합의가 당시에?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전처럼 유성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국민들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 이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만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건 이걸 중대선거구제로 할 거냐 아니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간이 짧고 뭐 저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전원위원회를 하더라도 지역구 관련해서 뭔가를 크게 바꾸는 것은 상당히 큰 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도 대표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비례대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부분에는 저는 의견이 접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패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 연동형으로 바꾸는 문제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유성정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원래 원칙과 다른 행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저는 전원위원회에서 이 비례대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변화는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 위성정당 이런 걸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비례성 보장의 원칙이 좀 더 확대되는 식으로 사실 지난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개선했지만 사실상 비례성이 줄고 줄어서 별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성을 훨씬 몰아주는 그런 식의 개선이 있어야만 아무래도 뭐 다당제를 도입하더라도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분께서 이제 비례성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지금의 어떤 문제점을 좀 해소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정치 하나 몇 가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정부가 이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해법을 제시를 했어요. 이를 놓고서 지금 아마 지금 민주당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이제 을사늑약에 빗대서 이제 계묘늑약이다. 계면연에 맺은 뭐 억지로 맺은 조약이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복합 위기 속에서 한미일 간의 이런 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참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너는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예컨대 한일 문제 중에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강제 위안부 할머님들 문제라든지 이런 지금 징용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은 법적인 문제로 해결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대부분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한일 청구권 소송이 끝났다 하더라도 개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또 청구를 할 수 있고 피해를 준 기업이 직접 보상하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저는 그걸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우리 정부 먼저 재단을 만들고 우리 기업들이 낸 돈을 가지고 그걸 보상해 줍니까? 그거는 대법원의 판결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 피해를 당한 징용 피해자 할머님 같은 경우 직접 나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동량처럼 주는 돈을 나는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과가 전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않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일본 달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 외교 문제는 그걸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과 이 부분을 연결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서 풀어줄 테니까 정치 외교적으로 좀 잘 지내보자. 이런 접근 방식이 나중에 그럼 계속 이 문제는요.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해결해 주겠다고 보상도 해주고 그다음에 일본의 의견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채택해주는 행태가 돼버리면 일본에서 우리가 당했던 그 굴욕, 치욕 또 피해자들의 그런 억울함 어떻게 풀겠냐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분리해서 가야 된다. 정치 경제적 문제는 그 문제로 외교적으로 풀고 그다음에 대법원이 판결까지 난 내용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승인 교수님. 일본 문제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고 이제 잘못 얘기했다가는 뭐 매국노 친일파 이런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본이 우리가 바라건대 화끈하게 사과하고 배상 다 해주고 하면 좋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 못하느냐? 일본의 정치적인 지형 때문이에요. 우파, 극우파의 표를 생각하는 한 절대로 일본이 화끈하게 우리한테 사과하고 우리가 하달라는 대로 다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 지형은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도 대선 총선 치를 때 뭐 한일전이다. 이번 선거는 한일전이다. 토착 왜구를 뭐 응징하자. 이런 식의 프레임 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국이 정치적으로 반일 감정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자가 있는 한 이게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 정세는 뭐 한미일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사과할 리가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배상 해법이 굴종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피해자 유족들이 일부는 이런 돈 안 받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받겠다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받겠다는 분들한테 우리가 그런 굴종적인 돈을 왜 받냐라고 사실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피해자, 직접 피해자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정부가 국민을 잘 설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민주당 너희들 왜 반대하냐? 민주당하고 싸울 일이 아니고요. 국민들에게 이러한 저간의 사정들을 잘 설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설득해야 될까요?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피해자 상황. 유족들이 어쨌든 마지막 여생이라도 그 돈을 받아서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일본이 절대 사과하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용서는 강한 자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전에는 일본의 아주 굴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정말 잘 살게 됐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뭐 잊어버리자, 그 역사를 다 잊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용서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강한 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이미 많은 부분 강자에 올라서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들도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한 일이잖아요. 그럼 그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그분들의 마음이 좀 풀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정치권 상황 좀 끝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데 4시 45분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로 끝날지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도 내일 전당대회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우선 지금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궁금한 게 이제 결선 투표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50%를 넘는 후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인데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60%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투표율이 높아지면 사실 한 후보가 50% 이상을 가져가긴 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원 100%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윤 대통령의 앞으로의 국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금 더 강해서 어쩌면 결선 없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김기현 후보가 어쩌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일부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카톡방에 무슨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것이 김기현 후보를 결선에 올리느냐 마느냐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준다.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김기현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결선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이러한 관행들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들은 옳지 못하다. 이게 뭐냐. 막판에 투표 안 하려다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또 대통령실의 반응과 김기현 후보의 반응도 위법하지 않다.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단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행동 부적절하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의 반응으로는 오히려 더 역풍만 만들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안철수 후보 측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카톡으로 지금 선거 개입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건데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 선거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안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여야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안 같은 경우 녹취록까지 나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엄청난 불만이 있어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당연히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통령실이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논란 때문에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안내문이나 이런 홍보물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김기현 후보한테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막판 표심에도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결선은 저는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김기현 후보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에 투표율도 높잖아요. 그 모바일 투표율도 상당히 높아요. 물론 요즘 모바일에 나이 드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지만 2030 세대의 당원들이 참여가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또는 투표를 던진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결선까지 갈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결과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 즉 어대연이다.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는 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여지고요. 결선을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냐의 문제지 김기현 후보의 당선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김수경 교수님은 내일로 끝날 수도 있다. 최진봉 교수님은 간다 저는. 그러나 두 분 다 어대연이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또 다음 주에 관련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